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은정 수필가입니다. 네, 세미나에 앞서서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단상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박경미, 어머니 생전에 불효막심했던 나는 사별 후 30여 년 꿈속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였다. 고향 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 살았을 때의 동네를 찾아가기도 하고 비난 가서 하룻밤을 묵었던 관악산 절간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할 곳을 애타게 찾아 헤매기도 했다. 언제나 그 꿈길은 황량하고 삭막하고 아득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다. 꿈에서 깨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그 사실이 얼마나 절실한지 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 됐다. 불효막심했던 나의 회한, 불효막심의 형벌로서 이렇게 나를 놓아주지 않고 꿈을 꾸게 하나 보다. 예, 그럼 지금부터 2020 동북아 문화관광 국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분은 안동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264 문학관 관장이신 손병희 선생님께서 264와 안동지역 문화관광에 대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전개하실 분은 포스텍 명예교수이신 김원중 시인과 국제팬 한국본부이사이신 손수여 시인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좌장으로는 영남문학예술인협회 이사장이신 장사얀 문학평론가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네 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시인 사진 좀 많이 찍어 주십시오. 저 김미경 시인 물컵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영남문학예술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장사현 문학평론가입니다. 오늘 원로 시인이신 김원중 교수님을 비롯하여서 저명 작가들과 학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동북아 관광학회와 영남문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동북아 관광학회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한 나라가 더 가입이 되었는데 라오스 이렇게 6개 나라의 학술 모임이 동북아 관광학회입니다. 이 학회와 영남문학이 이번에 공동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김원길 시인, 지대예술촌장으로 계시는 김원길 시인께서 참 안동에 계시는 지인들을 많이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척 성대합니다. 지금 우리 쪽에 있는 분들과 또 안동 회원들과 일부 분들은 지금 2층에서 하는 세미나 행사 거기에 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꽉 차지 않는데 또 오후 시간이 되면 문학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문학상 시상식은 이번에 동북아 관광학회와 영남문학이 공동 주최하면서 경상북도 관광체험 문학 공모전을 전국 공모전으로 하여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15분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하신 서정윤 시인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1시 반에 그렇게 지금부터 12시 반까지 세미나를 하고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가지고 1시 반부터 시상식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낭송 콘서트를 오후 5시까지 합니다. 5시까지 낭송 콘서트를 한 이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상견례가 있고 그리고 만찬을 함께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오후에 오시는 낭송하시는 분들 또 수상자들
이란 분들은 모두 함께 만찬까지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곳에 주무실 분들은 호텔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또 각기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히 안동에 있는 우리 영남문화 예술인협회 회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특별히 안동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병래 시인과 또 부회장이 되시는 분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문인협회 회장님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신문 발행을 맡고 계시는 이우대 회장님께서 오늘 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무엇보다 오늘 참 그 오후에 안동문학과 안동관광에 대해서 발제를 하실 지뢰수촌 촌장으로 계시는 김원길 시인께서 오늘 귀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홀로서기의 작가 서정윤 시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귀한 논제를 발표하실 안동대학교 교수이시자 이육사 문학관 관장을 맡고 계시는 손병희 선생님께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를 맡고 계시는 손수여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문단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원로 선생님께서 참 불편한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안동까지 멀리 오셨습니다. 김원중 포스트 명예 교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인사는 이렇게 간단히 드리고 함께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나누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펴시면 삼쪽입니다. 3쪽. 1쪽, 2쪽에는 영문으로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영문 읽기가 힘들 테니까 영문을 읽지 마시고 3쪽에 있는 발표문 한글로 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육사와 안동지역 문화관광이라는 주제로 손병희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논제를 발표를 하시고 또 중간중간이 또 토론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청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한마디를 거두고 싶다. 맞아. 이거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야 라고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중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시는 것도 의미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는 손병희 교수님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진행해 주십시오.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에 마친다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하는 발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행사가 이제 있고 이래서 보통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목에 있는 내용을 간단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끝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쪽인데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멀리 오셔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또 이육사 문학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육사 시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우리 문학관 행사가 있어가지고 목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건,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거리가 이제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앞부분에 이육사의 삶과 문학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것은 주로 그 일반 교양을 위한 강연에서 주로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육사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좀 고정되어 있다. 이육사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좀 획일적이다. 그래서 이 시인과 시인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독자든 이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육사를 이해하는 그런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육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편협한 것은 그 시인을 올바르게 혹은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육사에 관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면화한 전통과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육사의 친가 외가가 다 그 항일 의지가 높았고 또 투쟁에 선봉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친족들 중에는 순국하신 분도 있고 외가 쪽에는 외종조부가 그 유명한 왕산 허위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병 총대장이었죠. 13도 연합 총대장이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최초로 순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가의 그 항일 투쟁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혁혁한 그런 어떤 그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런 친외가의 가풍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이 전통유림에서는 가학으로 한문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은 어려서 가학으로 우리의 동양적인 전통 한학을 아주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전통적인 것만 고수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복고주의적이고 과거 지향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신교육을 받고 또 신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에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내면화한 바탕 위에서 근대 신교육과 근대 문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하셨기 때문에 편벽되지 않고 복고주의자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의 가치를 부정하고 서구적인 것을 추종했던 분도 아닙니다. 우리 문단에 우리 문학사를 지켜보면은
전통을 부정하고 근대적인 서구적인 것을 거의 추수했던 따라갔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육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찍이 고아가 됐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육사의 100년 전에 글을 이광수의 100년 전에 글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조상을 위해서 살았다. 그 자녀 중심론이라는 글 속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제사 접빙경하고 산소나 가꾸고 보듬고 잘 보존하고 이게 죽은 사람만 위해 가지고 살았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 그 지금 우리는 그런 낡은 그 형식주의에 획일적이고 고정화된 그런 유교적 폐습을 버리고 새로운 종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중국에 노신의 동생이 쓴 그래도 주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글도 보면은 그 시대에는 유교의 유학의 폐습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유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서구 근대의 서양의 합리주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시대적인 하나의 그 분위기고 또 시대의 어떤 요청이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동양의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유학을 바탕으로 한 이 세계가 근대 과학 문명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 패배하고 근대는 서양의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시대는 나라는 다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현실의 어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전통적인 걸 부정하고 새로운 걸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는요,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도 파헤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런 말 한다고 하면은 당장 지금도 몰매맞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과격한 부정을 했어요. 저는 그게 이광수가 고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고아였기 때문에 선조나 과거를 과격하게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이 일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 모순을 노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육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육사는 전통주의자도 아닙니다. 옛날 것은 좋은 것이고 옛날 걸 다 따라야 된다. 그는 인섭주의자도 아니었어요.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몸에 가장 균형 있게 자리 잡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이육사입니다. 그 점은 굉장히 강조할 가치가 있고 또 이게 이육사의 문학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육사는 전통적인 문학 형식인 한시를 썼습니다. 3편을 썼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시회의 전통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시조로 표현했습니다. 그 제가 발굴했습니다. 연서에 가까운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자유시를 썼죠. 그 외에 중국의 노신이나
꾸팅이라고 하는 만두의 작가 소설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 문학사를 번역을 했고 중국 현대시에 관해서 글을 쓰고, 그러니까 활동 문학에도 소설도 썼습니다. 수필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풍부한 그 경험을 다양한 갈래로 글을 썼다고 하는 것, 다양한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우 그 답답한 일종의 전통, 이 옛날 것을 고수하는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은요, 과거의 것이 현대화돼서 재생산될 때 그 전통이라 얘기를 하지, 옛날 걸 그냥 고수하는 건 인습이라고 하고 관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인습, 관습의 얽매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문학에서도 드러나고, 문학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그런 태도에서도 매우 균형 잡힌 그런 그 시각을 보여주고, 그것을 대표하는 시가 절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절정은 매우 짧은 시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한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긴 잠깐 요약을 해놨는데요. 그건 좀 복잡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때가 좀 시간을 봐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점을 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육사가 얼마나 이제 풍부한 독서를 했는가 하는 것들은 5쪽에 나와 있습니다. 4쪽에는 유년기에 그 가학으로서의 한학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걸 인용을 해놨고요. 거기 보면은 아주 다양한 문학자, 그 다음에 사상가, 이런 분들의 글을 읽었던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인들, 그런 작품도 탐독을 해서 번역도 했고, 또 하나는 어제 저희 이제 문학관에서 영화 보기를 했는데, 영화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 강좌를, 교양 강좌를 우리가 이육사 문학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내 거리가 멀어서 시내 나와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자리를 해서 12강으로 다음 주 월화에 이제 11, 2강을 한번 마칩니다. 그 강좌 중에 2강좌가 영화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936년에 이육사 시인이 영화를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영화가 바로 사막의 화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외국 영화인데, 이걸 명동백작이라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봉구 씨의 글에 이육사와 단성사에서 그 사막의 화원을 봤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한국에 처음 상영된 천연색 영화입니다. 천연색 영화로 처음 상영된 겁니다. 그래서 1937년에 우리가 잘 아는 펄벅의 대지를 영화로 만들었던 대지란 영화를 1937년에 한국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 영화를 이육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 편씩 봤습니다. 한 편씩 봤는데, 그게 벌써 한 8, 90년 전의 영화인데요.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본 이유가 그 당시로선 영화 산업이 초창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위 예술이었어요. 새로운 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육사는 이때에 이미 영화 예술이라고 하는 동인에 가입을 했고, 영화와 시나리오에 관한 글을 한 편씩 남겼습니다. 그 영화가 자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한국 영화 어떤 걸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영화가 왜 중요한가. 시인이지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집단성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성견점이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어제는 또 다른 그 독립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육사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조선의 그런 전통 문화에도 깊은 그 조예가 있고, 또 그게 체득됐지만 동시에 최첨단의 최신의 예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죠. 네,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좀 전에 제가 그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육사는 언론인이기도 했어요. 기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자니까 당대 정세 분석에 매우 뛰어난 감각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의 정세에 대해서는 아주 놀라운, 지금 봐도 아주 날카로운 그런 필치의 평문들을 많이 남겼고, 국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세계사의 흐름에 아주 민감했고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분을 모셔서 제가 이육사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냈던 이육사 전집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읽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지금까지 이육사 연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문학 연구를 했지만 지성사에서, 정신사에서 이육사가 차지하는, 더구나 동아시아 정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새롭게 조명을 한 겁니다. 여담이지만은 이육사가 태어난 원초는 깊은 산골입니다. 산골에서 났다고 그래서 촌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뉴욕에 산다고 해서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한 세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체계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예를 우리가 이육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항일 투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육사 하면은 항일 독립운동 하다가 순국한 시인, 그래서 우리가 민족시인, 저항시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일 투쟁에 대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7조 이하에 나오는 일상의 이육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육사 문학관 운영하면서 그런 말씀을 가능하면 만나는 분마다 많이 드립니다. 이육사 문학관은 이육사를 기리는 곳이지만 거기 제사 지내는 곳은 아니다. 이게 이육사를 와서 숭배만 하고 옷깃만 여미고 이렇게 하는 곳은 이육사 문학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태계 선생을 기리든 누구를 기리든 간에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지만 우선 태계 선생을 잘 알아야 되고 이육사를 잘 알아야 돼요. 본받을 점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본받고 내가 이육사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육사가 돼야 되지. 이육사 문학관에 와서 이육사 앞에 경배만 하면은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육사를 신격화하고 신화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해요.
이미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이육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고통스러워했고, 또 신석초의 해고에 따르면은 따로 만난 여인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술은 대주호라서 엄청나게 많이 마셨답니다. 그런데도 전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대요. 뭐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가정이 있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시를 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겪었을 일상의 어떤 생활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살과 뼈가 있는 이육사, 신화화돼서 저 재단 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시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 살과 뼈가 있고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긴 그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육사에 대한 자료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편지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글이라고 생각하는데 8쪽에 나와 있는 그 시조는 병고에 시달리면서 요양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주 겸연쩍은 듯 좀 쑥스러운 듯 그러면서도 아주 여성적인, 이게 바로 한국 전통의 연시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철의 사민곡,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하나를 모랄 이르는가. 내가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운명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성에게 보는 사랑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사랑이에요. 임금에 대한 그 충심을 여성이 남자에게 보내는 연가의 형식으로 표현한 게 사미인곡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연시는 여성이 남자를 그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체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올과 바람마음 그 마음 지난 바람 하루와 열흘같이 기약도 아득해라 바라다 지친 네 넋을 잠재울까 하느라. 이거 굉장히 여성적이죠. 앞에는 그 앞머리에 전서는 앞에 먼저 보는 편지는 보셨을 듯 하도 답 안 오니 또 적소 웃고 보사요 웃고 보시어요. 매우 공경하는 말투고 여성적이죠. 친구를 그리는 마음을 여성의 어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감옥에서 항일투쟁하다가 이육사는 한국 현대시에서요 무장투쟁에 나선 유일한 시인입니다. 총 들고 나가서 의열단장 밀정의 그 주인공인 김원봉 선생이 세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그 일기생을 졸업했어요. 그는 쉽게 말하면은 폭력을 통해서 요인을 암살하고 위조 지폐를 발행하고 만주국의 경제 질서를 붕괴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의열투쟁을 하는 그런 단체의 일기생을 졸업한 분이에요. 감옥에서 순국했죠. 이런 분이 이런 애틋한 시를 썼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이육사의 한 모습이에요.
그 이웃사를 너무 단면적으로 보는 것은 이웃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는 저는 민족시인이라는 말도 이웃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구상한 것은 지금 EU와 같은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평화롭고 공동의 화폐도 쓰고 이렇게 살길 희망한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물론 그런 세계 평화를 이룩해가는 과정에 조선의 독립이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넘어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이육사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시인이라고 떠받드는 건 좋지만 우리 민족, 우리 새끼, 내 가족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이상을 추구하신 분이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육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는가? 이육사가 처음 실질적인 문단 진출작이라고 저는 황혼이라는 작품을 1935년에 발표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문단 진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미학적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청포도가 1939년에 나왔어요. 이 처음과 거의 끝에 해당되는 이 시를 일관하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환대입니다. 이 청포도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온다고 했으니 고달픈 몸으로 오는 사람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달픈 사람을 기다리고 영접하고 그 환대하는 방식이 뭔가? 청포도를 같이 먹는 겁니다. 거대한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깨끗한 작은 식탁, 은쟁반에 모시수건을 마련한 그 소박하지만 깨끗한 식탁에 그분과 함께 포도를 먹으면서 고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고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그걸 향유하는 거죠. 황혼의 출발작인 황혼에는 황혼이 이 지구를 다 따뜻하게 품듯이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다 품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얘기를 합니다. 이 초기에 아주 원대하고 우주적이고 이런 보편적인 사랑이 매우 가까운 사람, 고달픈 사람에게 포도를 따서 같이 먹는 매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바로 이웃사의 시세계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핵심이야말로 뭔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인간의 해방된 삶을 노래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쪽에 보시면은 처지가 어려웠어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호적동본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호적동본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은 나의 일은 만사가 와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장래생활 방도조차 막연하다. 이 앞서서 친척에게 보낸 한문 편지에 보면은 우리 형제가 아침부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저녁이면 잘 데가 없고 아침이면 끼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육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편지를 한번 보세요. 엽서인데요. 이것도 뭐 제가 찾아낸 겁니다. 신석초에게 보낸 편지에 지금 삼랑진적에 내리니 6점종 6시다. 그 집 앞 진주관에 드니 마산을 7시 10분에 간다기에 대금 60전에 이런이 큰 돈입니다. 그때 교사 봉급이 한 50원 정도 됐어요. 50원. 이런 60원에 낙동강 잉어회와 막걸리 5배를 통음하였다. 여차 이러한 풍류를 서울서는 상상만 하여라. 좀 약 올리는 거 같지 않아요? 아주 좀 은근히 좀 뻑이잖아요. 이 풍류를. 친구한테는 이런 유머 감각도 발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서울에 가서 보고하겠다. 그러니까 이육사도 우리가 똑같이 친구에게 농담도 하고 생활고 때문에 고생도 하고 친척에게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해서 너무 애틋하게 그리워해서 연설을 보내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육사의 인간적인 재치를 우리가 좀 충분히 알면은 이육사가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골방이라고 어쩌죠 황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때는 그 밑에 보면은 5월의 병상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육사가 고문, 투옥 이런 것 때문에 심신이 매우 고달팠고 병고에 시달렸을 때입니다. 그 요양하는 그 골방에서 창밖에 그 온 세 달 덮는 황혼을 보고 쓴 시입니다. 몸은 그렇게 현실은 매우 병약해요. 그러나 이상은 뭡니까? 전 지구를 쌓아놓는 겁니다. 이 과정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순환돼서 그러니까 이육사가 이것도 굉장히 균형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에 어떻든 말든 지 능력도 모르고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위대한 어떤 이상만 가지고 있는 것. 그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꿈을 가지면서도 병약하고 그러나 병약하지만 다시 그 꿈을 가지고 이런 그 순환 혹은 균형 이런 게 여기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 13쪽, 14쪽 이건 뭐 제가 좀 그 절정에 관해서 쓴 걸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절정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부분이 그야말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고요. 그런데 이 시는 이 한 줄을 위해서 그 위에 7줄이 있습니다. 이육사의 최종적인 현실인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문제는 여기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새로운 생각을 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이육사의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 중에 거기 그 세 번째 연에 보면요, 셋째 줄에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이육사는 이런 날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런 윤리적 확신이 있었어요. 해방 후에 많은 시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 일제 회절을 반성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일본에 이렇게 말할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 비난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산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파죽 시세로 지금 세계를 그 동남아뿐만 아니라 남태평양까지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중국을 거의 반 집어먹고 그런 일본이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육상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조국이 해방되고 억압이 해소되고 이런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악의 침략이 끝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육사가 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천고의 뒤예요. 천고의 뒤. 이육사의 역사 감각은 황혼이 보여주듯이 그 세계 인식은 우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독립이라고 생각하면은 독립이 천고의 뒤에 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인류의 어떤 그 위대한 어떤 이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한 시간의 역사를 경과하면서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 광야에 매우 가난한 소박한 이 씨를 뿌리겠다. 여기에 이육사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 내일을 모레를 10년 뒤를 기약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시겠어요? 이 기후가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구를 착취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혼자라도 줄이겠다. 휴지 아껴 써가지고 나무를 덜 베게 하겠다. 혹은 내가 나무 한 그루 심겠다. 플라스틱 덜 쓰겠다. 생활의 실천도 어렵습니다. 이육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장구한 시간대에는 반드시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세월이 시대가 온다.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씨를 뿌리겠다. 이 기다림과 실천행위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육사는 총칼 들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런 위대한 윤리적 확신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매우 가난하다고 겸양을 겸손해 하면서 하신 분입니다. 저는 사실 그 대학에서 제 은사가 김춘수 선생님입니다. 한국 모더니즘 시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학위 논문을 정지원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모더니즘 계통의 시를 대학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육사 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대학에 와서 이고장이 낳은 시인이 이육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의 동생이 이원조라고 대단히 그 당대에는 당대 조선일보 학예부장을 했고요. 당대에 아주 난리는 비평가였어요. 이육사를 소개하는 문장지의 소개란을 보면은 이원조의 형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육사보다 이원조가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육사에 관한 글을 쓰게 되기도 하고 이육사를 문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시민운동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육사를 꼼꼼히 제가 읽고 그러면서 이육사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우리 지성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그런 생각을 비로소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포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자꾸 독립투쟁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시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이육사 시인인 것은 바로 이 청포도 한 알에 하늘이 꿈꾸며 이게 본래는 꿈꾸려로 돼 있어요.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포도의 그 푸른색은 하늘의 응축입니다. 그 무한한 하늘이 가장 작은 포도알로 이렇게 공간이 축소돼요. 그러다 다시 바다로, 그 다음에 다시 식탁으로.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면은 카메라가 하늘을 크로즈했다가 포도알을 크로즈했다가 푸른 바다를 크로즈했다가 다시 식탁을 크로즈합니다. 이 시선의 이동, 공간의 어떤 변화, 흰색과 푸른빛의 선명한 대조, 이런 맛을 우리가 즐기면서 시를 읽어야 시를 읽는 거지. 청포를 입고 오는 사람이 조국이다, 독립운동가다, 이렇게만 읽으면은 시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읽으시길 바라고. 자, 마지막에 25쪽에 이육사와 안동 지역문학과 문화관광, 제가 그 관광 전문가 아니라서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그냥 평소에 관광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육사 이원조가 자신들의 글에서 원촌마을과 관계된 유소년기의 경험과 관계된 교육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만 일부 뽑아봤습니다.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 환경은 지금 다 변했습니다. 안동댐이 들어서서 그 환경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32쪽에 보시면은 이게 1960년대 그 정도 이육사가 태어난 지 한 30년, 한 60년 뒤에, 50년 뒤에 원천마을의 모습입니다. 이때 유년기를 지냈던 분이 지도를 작성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지도를 보면은 강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섬들이라고 있어요. 마치 이 색강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여의도도 이렇잖아요. 여의도도 이렇고 여기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들이 되고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물로 다 이제 넘쳐서 이 땅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33, 4쪽, 5쪽에는 이 섬들 풍경은 나오지 않고요. 문학관 앞에 그 풍경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도대학에 교수님한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섬들까지 좀 재현해서 좀 만들 수 없겠는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육사 문학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37쪽은 생가 옛날 모습이고요. 38쪽도 마찬가지고 39쪽은 그 태화동에 수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가를 옮겨둔 모습입니다. 40쪽도 마찬가지고 41쪽 이쪽은 이육사 문학관에 이걸 복원해 둔 모습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우리 질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좋은 데서 뭐 자고 이렇게 이제 힐링하는 것, 이게 이제 관광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여행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관광과 함께 자기 성장의 서사, 내가 좀 더 확장되고 내 의식이 확장되고 나의 어떤 내면이 좀 더 풍부해지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으로서의 어떤 관광,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 지나치게 이제 소비 중심의 관광에서 자기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동 지역 문화 관광 했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안동에 문화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이육사만 해도 어릴 때의 그 유학의 어떤 가풍, 그 태계 선생부터 이어오는 거거든요. 태계 선생의 14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동 지역을 지배했던, 또 한국을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유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 유림의 문화, 이거만 살피는데 해도 며칠씩 걸립니다. 안동에 뭐 와서 한 일주일씩 모아서 몇 번씩 와도 계속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육사와 연관돼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육사 태어나 자란 원천마을, 그 지금 이제 이육사 이원재 글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붉은 바위라든지 그 밑에 쏘가 있어서 그게 목욕했던 그런 거 지금 다 있습니다. 그 방죽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은 와서 살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에 대한 우리가 근원적인 생각을 소비 중심에서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는 그런 어떤 그 관광으로 나아가야지. 그리고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게 이 지역사회 사람들의 삶에도 변화를 시키고 그분들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수 같은 데는 주중에 주말 되면은 지역 사람들이 힘들대요. 베네치아 같은 데는 국제 그 관광객들 제한합니다. 쓰레기 많이 만들고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이 지역의 문화와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삶을 혁신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 관광 일정이나 이런 것들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관광 정책을 세울 때 제일 그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관광이 평생 학습의 한 과정으로, 학습한다고 하면 공부한다고 하니까 뭐 딱딱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놀이를 즐기고 풍경과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보면서 즐기면서 공부하는 그런 관광이 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동 지역 문화 관광은 안동 지역 문화 자원이 풍부한 것을 관광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안동 지역에 대한 문화적 공부, 문화적 학습을 하는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육사 문학관도 처음에 질 때는 제가 뭐 자문도 했지만 확장하고 증축할 때는 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학관도 사실은 돈이 있다면은 그 전시 공간이나 전시 방법을 좀 더 다각화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지금 누가 열심히 잘해준 거 막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육사의 삶과 문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걸 다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이는 장면들, 동영상, 홀로그램, 그다음에 시 낭송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 바로 온 몸의 감각을 통해서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눈으로 활자화된 것을 읽어서 옛날 편지 그 글씨 보는 것, 그다음에 그걸 읽어보는 것,
이게 또 새로운 어떤 즐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잘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더 앞으로도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 관광을 통해서 자기 의식의 확장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역시 학자는 학자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었던 이육사 그러면 뭐 광야라는 시가 생각이 나고 웅장하고 강건체의 문체라는 생각과 진성이 시 양반 가문의 뭐 유복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일 운동했다는 것, 뭐 이 정도가 보편적인 알고 있는 것인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볼 때는 육사의 정신과 문학 사상은 그냥 뭐 참 한 나라에 구간되는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 우주를 조응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문학 세계도 그러했고 일상의 생활도 그랬다. 그리고 그러한 강건한 문학 사상뿐만 아니라 아주 여성적이고 섬세한 우유체의 문장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이러한 오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패널 두 분이 계십니다. 김원중 교수님과 손수여 박사님 두 분이 우선 먼저 오늘 발표문에 대해서 질문 또는 토론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토론과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김홍길 시인 같은 경우는 육사의 청포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서정윤 시인 같은 경우도 육사에 대해서 많은 문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계신 토론자도 물론 청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원중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난 4월에 이육사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이육사 문학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옆에 지금 주제 발표하신 성병희 교수가 쓴 육사 전집을 구해서 이제 대구 가서 다 읽어보고 제가 놀란 것은 이육사 문학만 띄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제가 자료를 구해 갔는데 매력은 문학 외적인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투사로서의 이육사에 너무 매혹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학보다 그쪽에 훨씬 제가 관심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영남 인물 문학사이기 때문에 영남 인물 문학사의 문학을 위주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문학 외적인데 더 매력을 느꼈지만은 문학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영남 문학에 요약해서 소개할 정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에서 문학 강의 시간에 이육사 시를 주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청포도니 절정이니 하는 그런 몇 편만 가지고 감상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때우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제가 막상 이육사에 대해서 쓰려니까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육사 문학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더 구한 다음에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왔다가 우리 송 교수가 쓴 그 육사 전집을 읽고 저는 완전히 문학 외적인 독립투사로서의 이 육사가 머릿속에 더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이 육사 선생은 독립투사로서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락하면 설 정도로 그런 공적을 남긴 분이지만은 결국은 역사가 흐르면 남는 것은 그 시를 위시한 창작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은 나중에 활자된 그 문학 작품 때문에 그 오랫동안 역사에 남기 때문에 그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그 좀 더 연구하는 계기가 우리 손병희 교수의 역사 전집을 읽고 제가 많이 배웠고 오늘 또 옆에서 들으니까 조금 소리가 너무 옆에 있으니까 울려서 잘 듣질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한번 계속 연구해 볼 그런 작정입니다. 저는 그 세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것은 위주가 뭐냐? 그 나라의 문인들의 문학관을 생가를 찾는다든지 기념관을 찾아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역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참 세계에서 아마 러시아만큼 문학인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IMF가 당해가지고 경제적인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러시아도 똑같이 IMF 당해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깐두시라는 그 세계 운명 총재가 러시아에 가보고 놀랐어요. 금융 부도가 났는데 외환 부도가 나가지고 돈도 없는데 왜 문학관은 그렇게 호화파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열친 대통령인가 그 대통령한테 물었죠. 어떻게 당신들 정신 있나 없냐? 경제가 어렵다면서 무슨 문학기념관은 왜 그렇게 호화파이냐 하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으면 시베리아에 엎드려가 감자를 캐 먹더라도 예술적인 것은 이거는 최고의 그 정책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시킨 기념관 가보세요. 푸시킨 기념관 한두 군데입니까? 수십 군데 푸시킨이 가서 일주일이나 며칠 있어도 그곳에 기념관이 생기고 기념비가 생기고 기념공원이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성의 없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참 놀랄 정도로 자료 수집하고 기념을 하고 가꾸고 그렇게 세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우리가 안동에서 이런 것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학사를 전공한 교수로서 사실은 이 역사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오히려 문학 외적인 독립운동, 독립투사로서 이 역사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 문학을 통해서 문학을 좋아하다가 그 독립정신도 더 각광을 받고 좋아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늘의 그 주제와도 맞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 완벽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손병희 교수에게 고맙다는 말씀 외에는 이 자리에서 더 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원준 교수님이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수여 박사님. 예, 손수여입니다. 저는 이육사와 안동지역 문화관광에 대한 손병희 관장님의 발표를 통하여 저 부족한 외연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자로부터 사랑받는 서정시인으로서의 이육사, 일제에 항거한 민족시인으로서의 이육사를 이해하는 데 넓이와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제가 이육사와 안동 지역의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정사보다는 야사가 더 흥미롭고 문학의 교시적 기능보다는 쾌락적인 기능에 독자에게 다가서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술적인 측면은 제가 이 원고를 그저께 이메일로 받아서 정말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제하지만 지금 이 육사 출생과 관련해서 3쪽에도 나옵니다마는 형제 관계의 언급이 1쪽 하단에 있고 육형제이며 육사는 둘째였습니다. 이 육형제들은 모두 재주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서예에도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인 여섯째는 19세 첫 출품한 그 전국 미술에 입선을 해서 전국대회에 입선을 해서 축하 파티 도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요절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동생들로 인해서 이 육사의 문학적 위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제분들의 일화도 마땅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구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이 주는 상처이며 고통이었음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앞에 그렇게 막내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선생님 발표자의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육사를 시인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육사는 시, 시조, 한시, 소설, 수필, 비평, 번역에 걸친 다양한 갈래의 글을 남겼다는 글에서 다룬 주제 또한 사회, 경제, 정치, 경제 그리고 영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다채롭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비슷한 시기의 전후 민족 시인으로 일컫는 3살 위인 대구 상화 시인 등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시인 개인의 고통과 한을 넘어서 한국 번단사의 불운이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견해를 보태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첫째 이원기는 육사를 비롯한 삼형제의 동생과 함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뒤 대구 형무소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한 끝에 불구의 몸이 되어 시인음을 하다가 194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애국장이 출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째인 이원일은 위당 정인보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스승으로부터 장안의 3제 1인으로 손꼽힐 정도로 수재였다고 합니다. 일찍이 수학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남노동 활동을 하다가 월북을 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노동당 재산 담당책으로 남한에 내려왔으나 고향 안동까지는 내려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동성은 아버지를 찾으러 홀로 월북했다가 현지에 정착했는데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뒤 평양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넷째 이원조는 일제강점기에 호세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뒤 조선일보 학예부 기자로 일했습니다. 문학평론가로서 예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1928년, 29년 연속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문예에 시와 소설이 당설될 정도로 문제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 좌파 문학단체인 문학과 동맹에 가입한 뒤 이마, 김남천, 설정신과 함께 활동하다가 1946년 박연영을 따라 월북했습니다. 다섯째 이원창은 1940년까지 조선일보 인천지국 주재기자로 일했고 해방 후에는 인천 신문 창간에 관여하여 사회부장을 지냈습니다. 한국전쟁 때 셋째 형 원희를 만나러 보러 갔다가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이육사 본인과 형을 제외하고는 공교롭게도 동생 셋의 말로가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이념으로 갈라지게 된 것에 대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삼쪽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가오는 태계 이황 선생의 13대 손, 그러니까 이육사 선생은 14대 손이 되겠는데 어휘소, 낱말, 대화세에 대한 개념 정도로 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육형제분 한 분 한 분 말씀 다 드리면은 뭐 몇 시간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육사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광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육사를 알기 위해서 이 지역에 어떤 문화 자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뭐 하려고 하면은 뭐 끝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광 정책이나 그다음에 관광 가이드나 이런 분들이 하실 일이고, 저는 이제 관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질문하시는 셈과 좀 다른 게, 저는 야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관광도 그냥 흥미거리로, 그러니까 저는 뭐 관광의 재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락이나 놀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이도 세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오락이 돼야 되지, 아무 근거 없는 이웃사 여기서 뭐 그 광야를 갖다 착상을 한 시상지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요 사실이 아는 게 사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뭐 일화 같은 거 뭐 얘기해서 누구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있고 뭐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의 문화 의식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우리가 그 대중을 그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평생을 대학에서 시강을 했는데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을 너무 좋아해서 백석 시전집을 전 세계를 중국까지 다 다니면서 그 전집을 만든 분이 일반인이에요. 그런 분 앞에 두고 제가 백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수준이 단순히 야사나 일화를 듣는 재미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나
이런 어떤 그 저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방향이 많습니다. 오락도 많이 있어요. 우리 문학과 오면 애들이 뭐 그 저 노래도 저 시를 낭송하는 것도 듣고요. 또 그다음에 뭐 퀴즈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락을 문학의 교시적 기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학의 쾌락적 기능을 존중하되 그 쾌락의 수준을 우리가 점점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적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 형제분들의 비극이 우리 분단 체제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 두 형제분이 월북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장조카되는 이동영 교수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 취직할 때 신원조회 때문에 취직이 안 됐습니다.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굉장히 이제 이 형제분을 통해서 우리의 분단 체제, 분단 문화, 정치적인 어떤 그 민족 모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손수일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왕 말이 난 김에 바탕을 말씀드리면은 그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육사가 독립운동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요 시찰 인물이고 감시를 받는 활동 때문에 정치적 투쟁을 포기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합니다. 이육사가 글 속에 이런 대목을 남긴 게 있습니다. 온갖 고독과 피해를 맛볼지라도 시 한 편만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예술가, 시인의 자의식입니다. 이육사는 투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술가 된 것이 아니고 투쟁가이면서 혁명가이면서 예술가였어요. 혁명가로서 자기 완성을 이룩하는 한편 예술가로서 자기 완성을 이룩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예술가와 혁명가가 한 몸에 통일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육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주제는 문학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 관광에는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그럼 지금 지방자치체가 된 이후로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마다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관광 브랜드들이 대부분 보면 문학을 통해서 관광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말하자면 박경리가 토지라는 소설 한 편을 쓰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편의 소설을 쓰면서 아주 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박경리가 그 지난한 삶 속에서 토지라는 소설 한 편을 쓸 동안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돈 10,000원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경리 한 사람을 두고 원주의 박경리 문학관, 통영의 박경리 문학공원, 하동의 박경리 그 최찬판댁 소설에 나오는 그 최찬판댁을 재현을 시켜서 하동에는 아예 박경리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로 관광 브랜드, 경제 브랜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명희가 혼불이라는 소설 한 편을 쓰는데 17년간 걸렸습니다. 그 17년간 최명희는 질병과 가난 가운데서 소설 한 편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나 지자체는 최명희에게 단돈 10,00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주에 가면 혼불 문학관이 있고 또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또 혼불 문학관이 있고 최명희 한 사람을 또 많이 울거먹고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국화협회사라는 시 한 편이 지금 고창군 일대를 국화밭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한 편이 평창군 일대를 전체 메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문학인의 작품 하나가 당대에는 문학이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된다라고 모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교실은 오지 않고 노래교실은 많이 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미쳐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볼 때 이육사라는 한 사람이 그 삶의 흔적이 안동 지역 관광을 비롯하여서 우리 한국 관광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포커스입니다. 자, 우리 청중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과 아까 우리 손병희 교수님이 발제문을 소개해드린 내용, 이걸 참고하셔서 안동 관광과 한국 관광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이 지역 경제의 브랜드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청중 중에서 어느 분이 한 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주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12시 반까지. 얘기할까요? 저는 지뢰 예술촌 아시죠? 30여 년을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학을 통한 관광, 또 관광객이 안동에 왔을 때 안동은 문학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많은 문인들이 배출된 곳이고 문학 유적이 많은 곳이죠.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 관광업계가 이걸 엮어가지고 말하자면 문학관이나 문학 유적을 엮어서 관광을 시켜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개의 문학관을 가볼 수는 있어요. 문학 기행을 통해 가지고 뭐 안동에 오면 뭐 남쪽으로 오면은 남쪽에서 들어다 보면은 권정색 문학관도 있고 또 바로 이제 육사문학관은 대표적인 문학관이니까 또 거리 가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 딱 끝나버려요. 예? 그런데 그 말고도 이제 이쪽 통로가 말입니다. 내가 이따 오후에 제가 발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동은 경상북도의 북부 쪽이죠. 근데 이 북부 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요,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통영 문인 많은 곳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쪽도 그에 못지않게 문인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 마지막에 제일 먼 곳에 조지훈 문학관이 있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많은 문학인들의 유적지를 거쳐 가게 됩니다. 예. 우선 송천부터 치면요, 송천 안동대학 오후에 그 얘기는 오후에 할까요? 예. 그래서 이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엮지 않으면은 관광 자원화하지 않으면은 문학도 널리 알려지기가 어렵고 또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건 우리 문학계가 앞나서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힌트를 줘서 당국을 깨우치고
업계를 움직여야 돼요. 관광업계를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관광 여행사 있죠. 여행사가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이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동에 그 여행사에다 맡기면은 편안하게 안내받고 문화관광을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오늘 이 동부가 문화관광 국제 세미나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식사 후에 우리 점심시간에 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웅길 시인께서는 오후 1시 반부터 세미나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또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동에서 오신 그 일반 시민들도 계시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과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는 어떠하신지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자 칠자 백성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늦게 그 김은길 촌장님의 그 문학 예술 활동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 하나의 그 문학도입니다. 늦게 그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T.S. 엘리엇에 대한 영문학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이 세미나의 그 목적이 동북과 그 문화 예술에 대한 그 관광에 대한 그 초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섹션이 그 나누어져서 지금 현재 세미나가 열려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문학예술인 협회의 이 섹션은 사실상 우리 그 안동에서 문학예술인 협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문화관광을 갖다가 동남아 넘어서는 세계 속에 이 안동 지역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T.S. 엘리엇이 그 20세기 최고의 영미시 작가이고 그다음 니체나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지역의 그 고향을 찾으려고 하는 지적인 어떤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지적인 철학자가 하나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우리 영남문학예술인협회에서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지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방향 제시가 좀 있었으면 좋은데 단지 지금 현재 유형에 대한 어떤 문화 관광 이 차원에서는 이야기하고 무형의 그 관광 인적 문화 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맞추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심의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T.S. 엘리엇의 그 연구를 하지만 이 사람이 우주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태계 이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계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자랑할 수 있는 우주적 철학자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그걸 갖다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러한 연구원들을 갖다 우리가 스포트를 해주고 이미 발굴되어 있는 태계 이항에 대한 이 영남 특히 안동의 이 지적 자산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협회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세계 속에서 이 태계 그다음에 이육사의 그 어떤 철학자 아까 우주적 철학자의 그 어떤 면모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이것이 세민하고 이것이 토론입니다. 우리가 함자를 한 번 더 알리겠습니다. 안동에 살고 계시는 박성칠 선생님, 토론장에는 이러한 의견이 나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들었으니까요. 우리 영남문화예술협회 앞으로 운영 방향에도 선생님의 지적을 그걸 반영을 시켜서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합니다. 박성칠 선생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지 못하고 안동 문인협회 회장님 한 분에게만 더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학관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문학관을 자주 찾아뵙고 이육사 선생님의 어떤 그 기록들도 많이 읽고 가슴에 새겨두어야 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육관 문학관에 자주 갈 수 있게끔 셔틀버스 같은 거를 운영해 주신다면 아마도 멀리 타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문인협회 회장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알려줄 수 없는 그게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이것을 시에 같은 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나올 수 있는 한 번, 두 번의 그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신다면 아마 이육사 문학관이 아마도 문학 관광지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동문인협회 박병래 회장이십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쌤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육사 문학관 처음 우리 시민운동으로 출발할 때요, 이육사 문학관을 이육사 낙동강 댐 보조댐 옆에 12옆에 그 시유지가 있었어요. 거기 세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고 생가터 쪽에 가서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우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죠. 시에도 이제 셔틀버스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30년 전에 이육사 문학관, 이육사 관계 MBC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비가 왔었어요. 우산을 들고 제가 낫으로 풀을 쳐가면서 이육사 묘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뭔가 하면은 그 묘소길을 안내해 준 게요. 지금은 그 잡지가 없었을 겁니다. 동서문학이라고 옛날에 잡지가 있었어요. 그 동서문학의 문학 답사팀들이 거기 와서 이육사 묘소 리본을 다 붙여놨습니다. 지금도 이 문학관이 멀지만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하는 분은 안동 시민보다 외지 소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육사의 명망, 이육사를 존경하는 분들이 거리 불문하고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관람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도 문학관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학관에서 꼭 해야 되는 행사는 문학관을 하지만,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지금 콘텐츠 진흥원 시내 한복판에서 이육사 아카데미 강의를 10강을 했습니다. 시내 영화관에서 2번 하고요. 어제도 CGV 큰 200명 수용하는 영화관을 대관해서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내에서 하고, 문학관에서 반드시 해야 될 행사는 문학관에서 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고, 셔틀버스나 이런 접근이 좀 용이하도록 그런 건 이제 시에도 부탁을 했고요. 또 오히려 역발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오지는 좀 먼 곳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심보다는 지금 이육사 문학관 위치가 나은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질문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인재 양성이 필요하죠. 관광을 본격화할 수 있는 이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다만 이 관광이나 이육사 문학관의 어떤 관광 자원화 문제에 관해서는 이육사 문학관 운영과 관계돼서는 전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섣불리 여기서 공언할 문제가 아니고, 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할 문제는 또 정책 담당자들과 상의해야 될 문제지 여기 와서 발표할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한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학 세미나 그러면 뭐 학술적인 거, 학문적인 거, 그래서 뭐 딱딱하다, 그래 뭐 그가 앉아 있으면 잠 오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 오전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유쾌한 말 한마디를 듣고 오전 일정을 마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리랑신문 발행인 이우대 선생님을 앞으로 모셔서 가지고 온 축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축전부담도, 예. 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예, 잠깐. 정말 이 자리에서 얼른 떠오른 것이지만은 태계 선생님은 1501년에 태생을 하시고 약 400년 뒤 1904년이니까 육사 선생님이 400년 뒤에 태생을 하셨는 정말 안동의 자존심 두 어른이신데, 올 1월 달에 1월 16일 그것도 거의 그 시기를 맞추어서 정말 손병희 교수님 관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10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큰 학자로서 이 두 어른을 현창하는 사업에 맡으신 것을 뒤늦게지만은 축하를 드리고, 오늘 학술 발표에 준비를 많이 하신 우리 손병희 관장님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아리랑신문 대표 이우대입니다. 저는 그 이육사 시인님은 그저 고운 심성을 가진 시인으로만 알았는데, 오늘 손병희 교수님 말씀을 듣고 조선혁명군사간부학교를 마치고 무력투쟁을 하던 독립투사인 줄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손병희란 이름을 들으니까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민족운동가 이암 손병희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그때 손병희 선생님이나 지금 손병희 선생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문화운동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동북아 문화관광 국제 세미나인데 각 나라마다 그 대표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의 혼을 담은 대서사시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앞으로 안동 지역에서도 아리랑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또 창작 아리랑, 안동 아리랑을 만든다든지 청포도 아리랑을 만든다든지 해서 새로운 브랜드의 아리랑을 해서 같이 문화관광에 접목시키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건의를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은 세미나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예, 역시 아리랑 신문 발행, 아리랑 방송국 대표답게 아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여기 참 뭐 안동의 문인들도 많이 계시지만도 안동 아리랑을 좋은 시를 하나 써서, 그래서
작곡가를 만나서 안동 아리랑 그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럼 안동시에서 그거는 뭐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만약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안동문인협회에서나 아니면 이육사 문학관에서 안동 아리랑 공모전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모전을 해서 제일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을 안동시에서 참마자면 작곡가를 초빙하고 또 가수를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안동의 하나의 또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예, 이제 식사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네, 지금까지 이육사와 안동 지역 문화관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손병희 이육사 문화관장님과 토론을 전개해 주신 국제팬 한국본부이사 손수여 시인님, 포스텍 명예교수 김원중 시인님, 장사연 영남문학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020년 동북아 문화관광 세미나 1부를 마치고요. 내빈들께서는 2층에 있는 로즈마리로 가셔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1시 30분까지 다시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